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리히로 씨의 작가의 수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일본의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가 작가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라는 돈 얘기가 잔뜩 적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저도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작가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집 안에 철도가 있대요. 정원철도라고 해서 정원을 움직이는 철도가 있대요. 비행기, 철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 안에다가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땅을 사서 기차를 놨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작가로서 돈을 벌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좀 너무 제가 빛이 강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뭐 목차가 다 써 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글은 얼마에 팔리나, 시급으로 계산하면, 추천사를 쓰면 얼마일까, 입시 문제에 사용되는 경우, 블로그로 해마다 1천만 엔의 수입, 1천만 엔이면 거의 1억 정도 돼요. 드라마로 제작되면 얼마나 버나, 연속 드라마 홍보 효과는 증정본도 무시할 수 없다. 작가의 지출이란, 비서나 조수를 고용하면 아이디어를 산다 등등 그 작가로 쌀 수 있는 모든 돈 이야기가 이 책에 정말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리얼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리히로 씨가 세간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왜 내가 특이한 작가인지 따위를 조목조목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원래 공대 교수였다. 두 번째, 교과목 중에 국어가 가장 어렵고 싫었다. 세 번째, 소설을 거의 읽지 않는다. 네 번째, 30대 후반에 처음 쓴 소설을 출판사에 투고해서 작가가 되었다. 다섯 번째, 데뷔한 후에도 10년간은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여섯 번째, 돈을 위해 소설을 쓴다고 처음부터 공언했다. 일곱 번째, 데뷔 직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것이 23권의 책이 되었다. 여덟 번째, 인터넷 팬클럽 회원은 약 15,000명도 활동 중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팬클럽이 약 15,000명이 있는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아홉 번째, 사인이란 걸 하지 않는다. 열 번째, 마감을 어긴 일은 없다. 다만 3개월 안에 마감해야 하는 일은 처음부터 거절한다. 시간 엄수는 사회인의 기본 매너, 어떤 작업이든 3달 정도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써있어요. 자, 저작권, 인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라고 썼지만 출판사는 책을 인쇄한 시점에 저작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설사 한 권도 팔리지 않더라도 작가에게 인세를 지불해야 한다. 책을 찍어낸 것 자체가 이미 저작권을 사용한 것이라 인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인세가 수입의 대부분이지만 그 밖에 해외에서 번역된 서적에서 나온 인세도 있다. 지금까지 50권 정도가 번역되었다. 또한 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만화, 게임, 영화, TV 드라마가 있어서 이쪽 매출에서도 일정 비율로 인세 수입이 있다. 이분은 인세 수입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보일까요? 너무 화면이 밝아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빛을 쏘고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그 인세 수입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냐면 한 99년도 2000년부터는 거의 10억. 1년에 인세가 1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한 9,500엔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좀 책이 아무래도 안 팔리는지 한 5,000 안팎이에요. 근데 5,000이어도 5,000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되는 돈이죠. 신기하죠? 그 정도 버시는 분의 스토리입니다. 블로그로 해마다 1천만엔 수입, 우리 돈으로 1억 원의 수입이 있어요. 블로그 하나로. 블로그 연재만으로 연간 원고료가 540만엔, 우리 돈으로 5,400만원. 4권의 인세가 약 400만엔, 우리 돈으로 4천만원. 합치면 연간 940만엔이 된다.
합치면 연간 9,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10분, 15분 작업으로 이만큼 벌었다. 네, 하루 자기 15분밖에 블로그에 글 안 쓰는데 이게 다 엮어가지고 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웹에서 무료로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판매되진 않았대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책을 확실히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량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작품을 생산할 것, 그리고 마감을 지킬 것. 1년에 한 작품을 쓰는 식으로 느긋하게 창작해서는 설사 그 한 작품이 히트하더라도 금세 잊히고 말 것이다. 많은 작품을 생산하래요. 이분이 소설가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이 아닌 다른 분야, 자기계발서라든가 재테크라든가 자녀교육서 이런 분야로 너무 많이 내면은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는데 소설은 1년에 한 작품도 느긋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설 원고료를 250만 엔으로 인상한 뒤에도 의뢰가 들어왔다. 출판사 편집부는 놀란 눈치였지만 나는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기분 좋게 일을 했다. 그 밖에 내가 스스로 가격을 정한 것으로는 강연료가 있다. 시간당 40만 엔으로 적어두었다. 이 금액은 낮지는 않지만 높지도 않은 일반적인 시세이다. 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일반적인 시세래요. 해설, 원고료는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쇄서적에서 10% 전후였던 인쇄율도 전자서적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전자서적의 인쇄율은 15%에서 30%가 일반적인 것 같다. 정가의 15% 혹은 최종 가격의 30%가 작가의 몫이다. 나머지를 출판사와 전자서점에서 나눠 갖는다. 자, 전자서적의 인쇄율은 다르대요. 일본은 훨씬 더 많이 준대요. 15%에서 30% 정도. 전자서적의 인쇄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전자서적의 인쇄에 15%에서 30%가 낮다고 느끼고 있다. 가령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한다면 인쇄율은 100%이다. 장차 인쇄서적은 한정품, 기념품 같은 스페셜한 상품이 될 것이다. 즉, 전자서적으로 읽은 펜이 물리적 제품으로 인쇄서적을 구입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예측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한번 우리는 지켜볼 수 있겠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전자서적을 개인이 출간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전자서적이나 웹소설도 인기가 있으면은 종이책으로 출간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컨텐츠가 좋으면은 꼭 종이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글과 그림은 필요로 한 노력이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그림은 시간이 더 걸리고 글은 금방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반씩 나누는 것이 글 작가에게 유리해 보일 것이다. 나는 작사와 작곡에서도 같은 인상을 받는다. 작곡은 작사보다 힘들지 않을까 하고 느낀다. 이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스포츠에서는 동일한 거리를 짧은 시간에 달리는 쪽이 승자가 되지만 소설가는 집필기간이 짧든 길든 원고료와 인쇄가 동일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발상만 있으면 되며 재능의 유무는 거의 무관하다. 작가 본인이 죽은 뒤에도 책이 계속 팔리면 유족에게 수십 년 동안 인쇄가 지불된다. 이런 직업도 드물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특허가 있겠다. 저작권도 특허권과 같은 성격이지만 보호받는 기간은 특허보다 훨씬 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의 그 유효기간은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러면 70년, 사후 70년간 계속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사실 저는 책보다는 음악이 더 저작권료가 좋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음악은 정말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강연을 하면 얼마라는 또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시간당 40만 엔의 강연 의뢰를 받는다. 1시간 반이면 60만 엔이다.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에요. 대학이나 도서관이 주최하는 강연회에 이 금액을 받고 나간 적이 있다. 다만 팬클럽이 주최하는 행사, 즉 청강자가 팬클럽 회원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이 정도를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벌죠? 드라마로 제작된 책 코너에 진열되는 기간이 있대요. 이렇게 진열이 되면은 책을 홍보한 효과가 엄청나게 길어진대요. 우리도 드라마가 원래 원작의 책이었던 경우 있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발 드라마보다는 연속 드라마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념으로 발매된 것은 머그컵과 젤리 과자 정도였다. 이것도 나에게 허락을 구하는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판매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여하튼 인쇄가 들어왔는데 상세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 정도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굿즈라는 거 있어요. 뭐 컵을 판다거나 지금 젤리 과자 이런 게 있었대요. 드라마 이후로 이제 나온 상품 같은 거 1%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소설은 1만 명이 구입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 10만 명이 구입하면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러나 영화는 100만 명이 봐도 성공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기본 단위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모리히로 씨는 얼굴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텔레비전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상대방은 얼굴이 아니라 내가 쓴 글과 손글씨를 원한다고 했다.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500만 엔이다. 그러니까 얼굴 못 나간다고 했더니 쓴 글과 손글씨만 원하는데도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챕터의 주제는 제안만큼은 다양하게 들어온다라는 부분입니다. 별의별 제안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교육 목적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도 해요. 매스미디어 이외의 매체에도 내 작품이 이용될 수 있다. 내 경우 입시 문제에 작품의 일부가 인용되는 일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럴 때 사전에 허가를 구하려고 들면 입시 문제가 누설될 수 있으므로 사후 승낙이면 족하다. 더구나 저작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입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미리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리히로 씨 작품이 뭐가 나간다는 게 유출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쿨하게 자기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취재 여행은 작가의 특전인가? 취재 여행 이런 게 있대요. 이것은 소설을 쓰는 작가를 위해 출판사가 기획하는 것으로 나도 해외 취재 경험이 4번 있다. 언제나 부부 동반이었다. 두 사람분의 여비, 숙박비, 식대를 전부 출판사에서 부담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국내로 취재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우리 막 예능 프로그램도 해외 나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전이라고 합니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가령 집필에 쓰이는 컴퓨터나 사무용품 따위다. 책 구입비도 대개 자료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책을 읽지 않아도 작품을 쓸 수 있지만 머리에 넣어둔 지식은 나중에 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설비 투자 같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작가라는 직업은 보통 적자를 보지 않는다. 수입이 제로가 되어도 지출이 제로라면 적자는 피할 수 있다. 이 역시 작가라는 비즈니스의 강점이다. 앞에서 경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팔리지 않아도 돈을 쓰지 않으면 버틸 수 있다. 맞아요.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대. 돈을 쓰지 않으면. 그냥 알뜰하게 살거나 그냥 평범하게 살면 작가가 됐을 때나 작가가 되지 않았을 때나 씀씀이가 똑같다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강점은 손해를 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서나 조수를 고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내 홈페이지 관리, 집필을 비롯한 스케줄 관리, 그 밖에 페이 보낸 메일 등의 분류 등이 주된 일이다. 업무 협의는 전부 메일을 통하기 때문에 직접 만날 일은 없다. 벌써 2년 이상 만나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없다. 매일 3번 메일을 주고받는 정도다.
요금은 그때그때 업무량으로 결정하는데 매달 2만 엔에서 5만 엔 정도를 지불한다. 우리 돈으로 2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해요. 왜냐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한 거 정리해서 매일 3개 정도만 하루에 보내면 되니까. 좋네요. 아르바이트를 주고서 일을 맡기고 있대요. 작가는 불안정한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가는 아무리 수입을 많이 벌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는 일이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요. 작가는 의아한 일이지만 지금의 수입이 계속되리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책이 아주 잘 팔렸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카드 한도로 얼마를 막 많이 해주거나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아주 조금밖에 안 해주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작가 신용을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지출은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원 철도를 만들고 싶었고 원격 조종 비행기도 즐기고 싶어서 넓은 땅을 사고 싶었대요. 그래서 소설을 썼대요. 결국 인세로 들어온 돈은 주로 부동산에 썼다. 다만 내가 원한 곳은 도시가 아니었다. 주민이 없는 곳일수록 내 취미 생활이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땅은 면적에 비해 저렴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은 뭐 부동산이 폭락했다. 일본은 뭐 망했다. 라고 하는데 일본이 산업이라든가 먹거리 그런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많이 무너졌지만 부동산이 다 막 엄청나게 싸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넓은 땅을 위해서 철도를 만드는 분도 있고 결과적으로는요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 돈을 집을 사는 데 써요. 이분도 소설을 써서 땅을 샀고요. 젊은 청년들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의 집값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일본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조건이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예가 많다. 그런 논리로 보자면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자기가 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대요. 저는 남을 부러워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 말에 되게 많은 공감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잖아요. 남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맨날 남이 뭘 하나 보는 거죠. 저 사람 뭘 배우지? 무슨 책을 보지? 누구를 만나지? 해서 그 사람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박자씩 늦고요.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공부를 하는 건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부러우니까 그런 걸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 낭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이 뭘 하는지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를 만들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엇이 히트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히트하는 이유도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히트 요소를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탄력을 꼽겠다. 어떤 계기로 탄력이 붙으면 팔리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아이템을 거듭해도 히트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같은 아이템,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책을 여러 권 내서 히트를 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히트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 아까 여러 권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설 작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랑은 또 분야가 다르니까. 저는 막 많이 낼 수도 없고, 네. 그래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건 전자서적 출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사이트로 배포하면 인쇄율은 100%이다. 데이터 보안, 즉 불법 복제 방지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심각한 장애물은 없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인쇄율 100%라면 독자가 기존에 10분의 1이라도 수입은 같다. 왜요? 우리가 인쇄가 원래 10%니까.
10%로 100명한테 파는 거랑 100%로 10명한테 파는 거랑 똑같은 인세를 받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 업계의 평균적인 이용자 수는 현 독자의 10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특별한 소수라는 느낌이 매력이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끼리끼리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블로그를 통해서 팬이 있거나 트위터 팔로워도 있고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팬을 확보한 프로라면 굳이 인쇄서적을 내지 말고 전자서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써 있어요.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아마존도 전자서적을 출간할 수 있지만 그런 플랫폼조차도 사용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인쇄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측하는 이런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출판사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또 금방 올 것 같아요. 거의 오고 있고. 자, 그리고 반응의 수를 보라고 합니다. 반응의 수가 뭘까요? 부정적 반응에 낙담하지 않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긍정적 반응에 기고만장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몇몇에게 칭찬을 받은들 그게 무슨 대수인가?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얼른 잊어야 한다. 이런 조절을 못하면 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중요한 것은 각 반응의 내용이 아니라 반응의 수이다. 그러니까 반응의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가 많이 달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댓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악플도 뭐 관심이다.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그냥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반응의 수가 많아야지 좋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작가로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니까 쓴다는 사람은 열정이 식었을 때 슬럼프에 빠진다. 자랑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 의욕을 잃는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 동기만으로 버티면 언젠가 감정 때문에 글을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이니까 쓴다는 사람은 슬럼프를 모른다. 글을 쓰면 쓴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마음은 배반하지만 돈은 배반하지 않는다고나 할까? 이분 되게 솔직하죠. 열정이나 감정, 좋아하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이런 감정으로 글을 쓰면 감정 때문에 글을 못 쓰게 된대요. 이게 슬럼프예요. 하지만 일이니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계속 쓸 수 있대요. 난 매달 돈을 벌어야 돼. 매년 돈을 벌어야 해. 나쁘지 않죠. 그 배우 윤여정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배우가 언제 연기가 가장 잘 되나요? 했더니 돈이 없을 때 자기가 연기가 제일 잘 됐대요. 그 말에 그렇게 훌륭한 배우도 영화 배우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솔직하지만 정말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 얘기가. 너무 재밌죠. 이 작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보다 더 자유롭게. 데뷔 이래 내가 늘 중시하던 것은 새로움이었다. 새로움을 살리는 것,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창작자의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꽤 근사하게 들리지만 알기 쉽게 말하면 고집이다. 그것만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고 정체성인 것이다. 이분은 이제 편집자 후기를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리 히로시라는 이 작가는요. 학창 시절부터 철도, 비행기, 음향장치, 자동차 등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소설을 써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의 집에 사람이 승차할 수 있는 철도 모형을 제작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실제 모리 히로시는 매일 정원에서 자신이 만든 철도 모형을 타고 노는 것이 일과의 하나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돈을 벌고 소설을 쓴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을 사고 그 정원 철도를 놓는 일이었어요. 너무 동기가 우리가 봐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책을 몇 년 쓰셨냐면 이분이 20년 넘게 책을 쓰신 작가가 됐고 1년에 진짜 몇 억씩 버는 그런 작가가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발행 종수 추이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1년에 초반에는 3권, 4권, 5권을 냈고요. 최고 피크 때는 1년에 27권.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 10권 정도를 책을 내고 있어요. 소설이니까 이건 가능한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장편 소설, 아니면 단편 소설 막 지어내고 픽션이니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죠. 이렇게 할 수 없죠. 소설을 막 10권씩, 20권씩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분은 작가의 수지, 작가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설가는 아니고 저는 소설을 쓸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 작가분의 그걸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전자서적에 대한 이야기.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제가 내고 싶은 컨텐츠 중에 꼭 출판사를 컨택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출판사의 의도를 좀 제가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세를 많이 받지 못하고, 종이책을 서점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을 주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내가 꼭 내고 싶은데 이거는 종이책으로 많이 팔릴 만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전자서적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은 한번 전자서적 시장 쪽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블로그나 그런 SNS를 통해서 팬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전자서적 시장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작가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통로로 돈을 버는지 궁금하신 분은 모리히로 씨의 작가의 수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신문에 기고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잡지에는 얼마를 받고, 교육 서적에 들어갔을 때 얼마인지,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도 인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정말 많이 쓰게 되면 이분처럼 다양한 경로로 돈을 벌 수 있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